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준입니다. 네. 네.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지네요. 그렇죠. 종목 숫자가 그냥 한 1000종목 이상 막. 코스닥이 진짜 세요. 네. 네. 코스닥은 뭐 상위 종목들이 보니까 상위 30거리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 숫자는 떨어진 게 그냥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 상위 50위 안에서 막 많은 종목들이 오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죠. 네, 오늘 코스피가 1.4% 떨어졌고 코스닥은 0.8% 떨어졌는데 원래 코스닥 또한 1% 중반대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한 3시 넘어가서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한 5%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에코프로도 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낙폭을 좀 줄여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개인만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네. 한 1조 가까이 샀고요. 많이 코스닥에서 한 샀습니다. 3,300억 정도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 예, 네. 양시장 합쳐서 한 6천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한 6천억 정도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19원까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네. 주식 투자자들한텐.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달러 인덱스 오른 것보다 원달러 환율 오른 게 맞습니다. 좀 더 커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동결을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점점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오늘 뭐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소폭 마감을 했는데 뭐 한국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여전히 의약품은 강했습니다. 바이오가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차전지도 네. 잘 버티지만. 네. 그리고 오늘 뭐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근당, 동아ST, 녹십자, 한미약품 다 1%에서 3%대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 뭐 도시가스 업체들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2위 기록을 했습니다. 네. 3위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는 그동안은 뭐 옛날에 그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좌지우지했었는데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각각 상한가 25%씩 상승했습니다. 이거 항상 히토류 관련돼서 중국이 이슈를 뿌리면 반응하는 종목들인데 오늘 제대로 반응을 좀 했고요.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의료 정밀 섹터였습니다. 2.7% 떨어졌는데 덴티움과 ST 바이오센서가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은 나란히 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가 두 번째로 하락을 했는데요. 많이 세방전지, 떨어졌어요. 뭐 사막 컨덴서, 이노텍, 삼성 SDI, 삼성전기, MC넥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대부분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IT 섹터는 거의 전멸 같아요. 네,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낙폭 장난 아니구만. 네. 네, 섬유유복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2월 구인 건수가 예상을 좀 하회해서 다시 침체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긴축 이제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호재로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악재는 악재로 반영을 하는 모습으로 조금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면 굿이즈 굿이고 배드 이즈 배드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면 이제 슬슬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 SVB 사태나 이제 CS 뭐 우려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침체가 진짜 이런 건가 보다. 네, 이런 침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조업 PMI에 이어서 이제 서비스 PMI도 51.2 나왔습니다. 컨센 54.5보다 좀 하회를 했고요. 네. 5월 FOMC에서 이제 동결 확률이 인하 확률보다 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7일에 공개될 3월 고용 보고서 여기서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가 24만 명인데요. 전월 31만 명보다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요것도 컨센보다 좀 덜 나오면 오늘 같은 침체 우려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도대체 어디 정도면은 고용 과열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10만 대까지 떨어져야 될 거예요. 네. 15만 정도나 그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5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적정 수준의 고용은 한 15만까지는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이거를 지금 침체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이건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오늘 IT 반도체 쪽이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했지만 오늘 추가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네.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 약할 때도 잘 버텼잖아요. 그렇죠. 네, 2.5% 정도 오늘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조금 섹터가 갈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SKIT,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데는 좀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 SDI, 뭐 LG 엔솔, LNF 정도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좀 편차가 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PNT라는 이제 장비 회사는 18%나 급증했습니다. 삼자 배정 유증을 결정을 했고 이제 매출액 증가율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성장주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3%대 하락을 했고요. 바이오 업체에서도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네요. 뭐 네이처셀도 13% 정도 상승을 하고요. 매드팩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바 같은 대형주들도 다 상승을 했고 어제 많이 급등했던 마이크로바이옴 오늘도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가 좋아요.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예.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엔터, 2차전지 이 세 가지가 끌고 가니까 지수가 잘 안 빠지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월요일 날 그 BTS 지민이 솔로곡 1등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니 오늘은 7.5%나 하이브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SM도 공개 매수 끝나고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한 1.8% 상승을 했고요. 네. 네, YG엔터도 2%, JYP 1%다 엔터주들도 오늘 잘 방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침체 우려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추심업체가 또 상승을 하네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역시나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고려 신용정보가 오늘 4%, 뭐 SCI 평가정보가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직접적인 이 업체와의 연관은 없지만 국내 NPL 시장이 특히나 굉장히 커진다라는 뉴스를 어제 봤거든요. 네, NPL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 채권들을 연체율에 따라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때 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네. 3단계인 고정, 고 이하, 이 3, 4, 5단계 요거는 조금 받기 어려운 채권들 묶어서 무슨 약자예요? 그게? 어떤 게요? NPL이? Non performing performing loan. 네. 요거는 뭐 수익이 이렇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자산, 요런 거 좋지 않은 대출 이런 거 회수 얘기합니다. 가능성 떨어지는 자산 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걸 NPL이라고 하는데 올해 시장이 한 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한 2.6배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게 시장이 한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5조 원대로 이제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연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국내 이 은행들의 이 NPL 시장을 보면은 거의 90% 정도는 기업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보다는. 그래서 그만큼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건설사들을 한번 72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 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이 기업 비중이 36%라고 하는데요. 이 36%도 굉장히 크지만 이 기준이 작년 3분기 말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4분기 지나서 4분기에 또 레고랜드 사태가 조금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 급등하고 최근까지도 브릿지로는 한 20%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36%보다는 아마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시장도 연관이 좀 큰 것 같은데 그에 따라 NPL 시장도 많이 커질 것 같고요. 뭐 시중은행 NPL뿐만 아니라 뭐 캐피털과 저축은행 쪽이 아무래도 PF 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도 네. 조금 NPL 시장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조금 조만간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시장을 한번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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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전히 브릿지론 금리가 이렇게 높은지는 몰랐어요. 보통 이제 뭐 기준금리 뭐 동결했고 시중금리는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그 시중금리하고 연결되는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대출금리나 수신금리나 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 금리나 이런 것들 많이 안정이 좀 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좀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분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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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런 추심업체들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라면 업체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수출 데이터는 좀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네. 3월 수출액이 조금 전년 대비 YOY로는 숫자가 한 2%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 22년도 3월 달이 중국 락다운 기간이어가지고 그때 워낙 폭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YOY 감소했더라도 4월에 비슷하게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1분기에 좀 1,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라면 업체들 계속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나침반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미제 일제하면 되게 좋은 걸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제 일제 과자나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일단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제가 그런 느낌이잖아. 그 특별히 그 연예인들도 막 뜨고 이러다 보니까는 쟤네 건 되게 좋은 나라인가 봐. 이렇게 되면 한국 제품, 한국 글씨로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그냥 선망의 대상이나 선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좀 만만한 게 이런 음식, 과자 이런 게 아닌가, 라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 예. 그리고 뭐 원재료 소맥 팜유 가격도 많이 낮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게 실적으로 조금 네. 레깅돼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좀 다가온 것 같고, 근데 판가를 내리지는 않잖아요. 10%씩 이렇게 급등 많이 올려가지고 그것도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기대감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보면은 뭐 삼양식품, 농심 뭐 이렇게 숫자가 잡힐 텐데 삼양식품보다 전체 수출액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봐서 농심도 좀 수출액이 잘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농심 그래서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들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오늘도 시중은행들은 한 2%대 정도 하락을 했고 카카오뱅크는 뭐 오늘 성장주들은 많이 빠져서 그런지 한 4%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행 초과 수익 11조 법안, 요거는 이제 언론에서 붙인 별칭인 것 같고 10%. 네, 이런 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 어떤 법안이냐면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시기,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한 최근 1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죠. 이런 시기에 은행의 이자 순수익이 과거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엔 그 초과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발의한 의원 측에서는 기준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으로 얻은 이익은 횡재적 이익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이거 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런 정부의 입김 또는 악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요걸 하면 실제로 금융회사 수익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과연 진짜 이게 좋은 효과만 있을까? 10%를 떼줘서 서민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제 생각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은행들이 다 조절을 해서 이자 순수익이 20%를 안 넘게 딱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절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뭐 대출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인 수신 특판금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자 이익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대출 기회를 좀 박탈당하는 이런 서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세밀한 이 법안 조정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나오게 될 서준식 교수하고 대담해서 은행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은행이 이제 그 사고 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풀어줄 건 풀어주고 잡을 건 잡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잡자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은행 쪽에 그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 금융업 쪽에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분 의견을 들어보시면.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1월 달에 주주환원 기대감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뭐 경기 침체, 뭐 은행들 막 부실하다 이런 미국에서부터 그런 위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네. 주주환원 기대감도 당연히 줄어들고 국내 은행은 뭐 뱅크런 이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더라도 들어왔던 이유가 사라지니까 더 나간 거겠죠.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우리금융은 10%, 뭐 하나금융 8%, 뭐 KB금융 6%대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준 배당금을 가지고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률이 올랐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작년 말에 굉장히 좀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네. 1월 달에 쫙 올랐다가 다시 작년 말 수준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예금보다 높은 배당률이 나오는 거죠.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가만 안 떨어지면은 뭐 예금보다 훨씬 높은 배당률이 지금 은행들이 좀 웃기네 진짜. 안타깝네. 네. 그리고 오늘 동부건설이 6.5%나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건설 본업보다는 중국에서 이 히토류 관련된 제조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히토류 자석이라는 것에 이제 제조 기술을 수출 제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 자석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이제 자력을 이용해서 회전을 일으키는 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모터는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뭐 태양광 관련된 부품도 좀 풍력 관련된 부품도 좀 들어가는데요.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
시장 점유율 8-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중국의 입김에 좀 좌지우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조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히토류 광물 이 자체에 대한 수출도 제한되면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에 필요한 만큼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조달처 다변화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네. 정부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히토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호주나 몽골 쪽으로 조금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보니까 이 호주 쪽에서 광산 개발업에 진출해 있는 동부건설이 오늘 많이 네. 상승을 했고요. 항상 이런 히토리 관련된 이슈가 오면은 이 히토리 대체 소재를 생산하는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늘 각각 상한가 25%씩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세노텍, 티플렉스, 노바텍, 동국 아레넥스 이런 데도 뭐 히토류 관련주들로 뽑히는데요. 이런 수혜주들이 오늘 장도 약하니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서 끝났고요. 사실은 몽골 정도 아니고 다른 데서 히토류 가지고 와서 하려면 비용이 아마 중국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히토류 비중이 높은 게 약간 뭐랄까 3D 작업을 더티, 데인저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을 의존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 히토류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각국마다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땅덩어리 큰 데는 있는데 그걸 이제 개발을 하면 가격을 못 맞추는 거야 중국만큼. 그게 좀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막 몰아붙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원자재 그 만드는 비용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2차 전지나 이런 거 만드는 비용 그 가격이 그래서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부분. 네. 네, 그리고 오늘 시장도 약한데 중고차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제가 지인이 네. 아우디를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3%대 할부 금리가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금리는 뭐 더 높겠죠. 5% 6%대인데 뭐 할부 프로모션 관련된 거를 이제 적용을 할인 혜택을 적용을 받아서 많이 낮아졌고 뭐 BMW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빵 프로모션 또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 할부 금리가 과거보다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케이카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1분기에 좀 중고차 수요 반등이 포착이 되는데 이게 한 2분기부터는 인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5월 달에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증 중고차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신뢰성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K카도 한 7.7% 올랐고요. 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에서 분할된 이 BMW 파는 코오롱 모빌리티도 7.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고차 그거 일시불로 한번 깎아줄 거예요 대신 할인. 그 깎아줄 돈으로다가 할부 금리를 낮춰줘. 옛날부터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었어요. 네. 금리 높을 때 옛날에. 그런 갑자기 대우 살롱 이거 생각난다. 대우 살롱. 그거 엄청 맨날 신문에 떴는데 뭐 할부 금리 몇 점 몇 프로 막 이러면서 30개월, 36개월로 막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부 금리가 낮아지면 뭐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도 수요가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근데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네. 금리가 높아져도 워낙 차량 반도체 부족 시기에 이 쌓여왔던 누적된 이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 수요가 반도체 부족이 풀리면서 이렇게 실적이 쫙 늘어났던 효과 때문에 먼저 출발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중고차 업체들은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S23 요거 2월 달에 출시해서 한 2달 조금 넘게 장사를 한 것 같은데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S22 전작 시리즈보다 더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팔려야 돼. 특히 국내는 좀 비슷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전작이랑. 근데 유럽 지역이 한 1.5배 팔리고 인도가 1.4배, 중동 1.5배, 브라질, 멕시코가 1.7배. 해외에서 좀 특히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특징이 울트라 제일 비싼 모델이잖아요. 네. 요 판매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전작은 S22 시리즈는 울트라 판매 비중이 한 40% 됐는데 이번 23은 60%까지 40%에서 60%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워낙 고질적으로 이 애플 대비해서 ASP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이 스마트폰 한 대 팔았을 때 남는 돈도 얼마 없죠. 남는 돈도 얼마 없고. 근데 삼성이 되게 중요해. 삼성이 저 울트라가 되게 상징적인 거야. 뭐냐면 안드로이드 지정이 최고가 폰이잖아요.
그래서 애플하고 대항마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건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퀄컴 칩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참으로 안타깝게 삼성 파운드를 떠남으로 네. 예? 그게 이걸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 삼성 엑시노스를 안 쓰고 왜 삼성이 퀄컴을 쓰느냐 같은 회사 거 안 쓰고 거기는 이제 회사마다 그냥 관계 회사긴 하지만 남처럼 대하기도 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삼성 휴대폰 사업부가 삼성 파운드리 그렇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시는 대로 쓸게요 이러지 않아요. 훨씬 더 규모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 재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쓰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 했는데 지금 안 된 거야 보니까 결국.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24년이 진짜입니다. 퀄컴의 진짜 좋은 칩이 24년 나와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 쪽에서의 어떤 반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되게 재미난 지점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 보니까 24년도 안드로이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바꾸신 분들은 24년에 바꾸세요. 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휴대폰 아무리 잘 팔려도 반도체 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와, 근데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조입니다. 네. 예. 거의 작년 1분기에는 14조 영업이익을 냈는데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실적 저점이면 그게 저점이냐 아니냐, 주가 저점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 아침에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삼성전자는 옛날에 실적 잘 나올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내도 주가가 빠졌고 어닝 쇼크 냈을 때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